연준의 데이터를 통해서 시장을 바라보는 연준 와처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코노미 21의 양영빈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기자님과 어떤 이야기 나눠볼지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전쟁이 흔드는 기축통화의 질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시장의 중심에 있는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통과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을 포인트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란이 위안화로 결제를 한 그런 상선들은 통과시킨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면서 페트로달러 그리고 페트로위안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페트로달러 그리고 페트로위안에 대한 개념부터 알려주세요. 요즘 와서 이제 또 다시 페트로달러가 이제 드디어 뭐 종말을 고했다. 네. 근데 이 얘기는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예전에 90년대까지 일본이 어마어마하게 치고 올라왔었잖아요. 그때 또 중국이 치고 올라왔을 때 맨날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네네. 근데 그동안에 이제 아무 일이 없었다는 거는 이런 논리 자체에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좀 도발적으로 얘기한다면은 페트로달러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네. 존재하지 않았던 게 망할 리가 없잖아요. 없어질 리가 그렇죠. 없잖아요. 원래 있었던 게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게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오늘 얘기를 이제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이게 1974년에 그때 오일 쇼크가 있었어요. 그쵸. 오일 네. 값이 기름값이 뭐 무려 5배, 4배, 5배 이상 이제 뛰는 그런 상태가 있었는데 그때 사우디아라비아도 오일값을 올린 축에 속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산유국들의 오펙에 이제 속한 나라에 있었죠.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들은 미국하고 굉장히 미국이나 유럽하고 굉장히 척을 지고 네.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계속 갈 거야 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만 그 당시 유명한 이제 일화가 있는데 이제 키신저 외무장관이 네. 그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인 파이잘하고 만나가지고 비밀리에 협정을 체결합니다. 네, 어떤 협정이요? 뭐 가격은 현재대로 해주긴 할 텐데 뭐 예를 들자면은 우리하고 미국은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그 원유 수입 라인이 이제 이게 안정화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는 안 하고 이제 주로 사우디하고 그 비밀 협정을 하는데 이거 왜 비밀로 하냐면은 당연히 사우디아라비아도 다른 오펙 그 산유국하고 좀 눈치를 봐야겠죠. 같이 행보를 해야 되는데 네. 혼자 빠지면은 안 되잖아요. 약간 배신자 느낌이 네, 되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비밀 협정을 맺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비밀 협정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뭔가 큰 일이 있었을 거고 그래서 여기 이 비밀 협정을 1974년 6월에 이제 미국하고 사우디하고 했던 협정에 대해서 요거를 이제 페트로달러의 기원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럼 페트로달러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에 원유를 수출하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겼겠죠. 그쵸? 그리고 그 원유 가격도 뭐 4-5배 뛰었으니까요. 그럼 경상수지 흑자가 났는데 그걸로 다시 키신저가 또 미국이 협박을 했던 뭘 했던 그걸 다시 미국 국채를 사게끔 했다. 그러면 이게 돈이 다시 이제 또 미국으로 또 들어가는 거죠. 그 사우디로 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리사이클링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페트로달러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 사우디아라비아로서는 갑자기 어마어마한 무역 흑자가 났어요. 네. 그 당시 자료를 찾아보면은 경상수지 흑자가 GDP 51%였어요. 엄청난 거 아닌가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대로 사우디로 들어왔다. 그러면 리알화로 바꿨다. 그러면 사우디는 분명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생깁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사우디 경제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유전박 외에는 없었어요. 그럼 그게 갑자기 들어왔다. 그러면 당연히 그게 돈이 풀리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화폐 가치가 했겠죠. 떨어지니까요. 물론 네. 74년에도 인플레이션이 뭐 거의 20-30%까지 갔었는데 문제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제 또 미국에서 공부하고 뭐 경제학을 공부한 이제 석학들이 또 있었겠죠. 네네.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돈이 이렇게 갑자기 들어왔는데 이걸 그냥 여기다가 풀어버리면은 큰일 난다. 네. 네. 그러면 딴 데 또 다시 방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투자를 하든 뭘 하든 해야죠. 그러면 그 당시에 유일하게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어디였겠습니까? 미국 국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키신저가 와가지고 강요하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 74년 6월에 비밀 협정을 통해서 네. 어떤 이제 서로 윈윈하는 그런
결과였던 거고 또 이게 비밀 협정이었던 거는 당연히 주변 오펙 국가의 눈치가 있기 때문에 비밀 협정으로 갔었던 거고 근데 이게 이제 계속 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가 페트로달라의 기원이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미국에서 몇십 년이 지나면은 네네. 그 모든 협정들 공개를 하잖아요. 페트로달라 이런 말들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뭐 반드시 뭐 달러로만 투자해야 결제한다 된다.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문서가 여태까지 나온 적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음모론이 가미된 이게 또 비밀 협정이고 하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보다도 사우디아라비아로서는 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페트로달러 개념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요. 뭐 이전에 뭐 경제 쪽이나 이런 쪽 좀 공부하신 분들은 대체로 익숙하신 그런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사실상 들여다보니까 그 당시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상황으로서는 어떻게 이렇게 달러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약간의 좀 음모론이 가미된 게 페트로달러가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그 당시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 상황이 어땠을까요? 이게 이제 경상수지를 GDP 대비해서 본 건데요. 그 비밀 협정이 있었을 때 경상수지 대비 GDP가 무려 51%까지 네. 치솟습니다. 이건 당연히 이제 그렇죠. 그 원유 가격이 한 네다섯 배 올랐으니까요. 올랐으니까요. 네.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럼 사우디아라비아로서는 일부는 이제 뭐 미국 국채도 샀을 거고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로서는 뭘 해야 되냐면은 거기 유전이나 이런 그 시설밖에 없으니까 네. 다른 거 많이 투자해야 되겠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런 협정이 이제 나중에 좀 밝혀질 테니까 미국 뭐 군사 무기도 많이 사고 그다음에 또 미국의 경제 고문단의 지원을 받아서 네. 미국의 설비도 많이 사고 그래서 그 뒤로는 조금 이제 그 GDP 대비 경상수지가 안정화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당시 1974년부터 이제 어떻게 흘러왔는지 GDP나 경제 상황까지 함께 체크해 드렸고요. 만약에 경상수지를 좀 흑자를 잘 제어하지 못했을 때 저렇게 50%가 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잘 제어하지 못했을 때 인플레이션에 좀 미치는 영향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 사례를 보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례를 보면은 지금 이제 80년대 초반까지 가면은 벌써 거의 한 50년 정도 전인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전두환 정권 하면은 뭐 광주 학살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그나마 이제 경제 정책은 물가를 안정시킨 최초의 정권으로 기억은 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저기가 82년부터 보여줬는데요.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 그 물가가 어느 정도였냐면 CPI 그 인플레이션이 20% 뭐 이 정도 10%에서 20%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네. 사실 굉장히 살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게. 근데 전두환 정권 시절에 보면은 2% 내외까지 내려왔어요. 굉장히 지금으로 봐도 상당히 놀랄 만한 그런 그렇죠. 건데요. 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85년 이후 86, 87, 88 해서 89년까지 우리 뭐 그 처음으로 벌어지면 그런 표현 좋아하잖아요. 단군 이래 최초. 네. 단군 이래 최초 경상수지 흑자가 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이제 뭐 굉장히 똑똑하신 경제 관료들도 다 알고는 있었는데요. 이게 갑자기 흑자가 되면은 우리가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걸 어떻게든 제어를 해야 되겠다 네. 했는데도 물가가 6%까지 올랐습니다. 안 2%대에서 6%까지. 네. 저게 이제 다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은 이제 저게 한번 이제 이런 기조를 잡히니까 그 뒤에도 쉽게 꺾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미국처럼 마찬가지인데요. 물가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이 민간이 인플레이션이 오를 거야 하는 기대가 생기고 이 기대를 잡지 못하면은 네. 이게 저기 91년도를 보면은 거의 한 10% 가까이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지금으로서 상상을 하기가 못하죠. 어려운 네. 건데 이만큼 이제 이 어떤 한 나라의 경제에 갑자기 예상치 않은 그런 이제 그 경상수지 흑자나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 특히 수출입을 많이 하는 나라에서는 그럼 이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데 네. 우리나라만 해도 이게 그 경상수지 흑자가 6% 났을 때 물가가 한 7%까지 오른 걸 보면은 그 당시 사우디의 그 경제 관료들은
고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게요. 50%였으면. 그거를 적절하게 쓰는 뭐 예를 들어 미국 국채도 사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으로부터 뭐 어떤 설비 투자를 위해서 어떤 기계나 이런 것도 들여와야 되고 그쵸. 이런데 이제 고민이 많았을 거고 그런 것 때문에 미국 국채를 산 거지 뭐 키신저가 가가지고 협박을 해서 어떤 그런 걸로 페트로 달러가 나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경상수지에 흑자가 좀 발생을 했을 때 이 부분을 잘 관리를 하지 못하면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도 좀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런 고민들이 같이 들어있던 상황들이 발생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 페트로 달러나 뭐 페트로 위안이나 결국에는 기축통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한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네, 뭐 이제 기축통화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원화가 뭐 기축통화가 돼야 된다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한데요.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자본이 자유화가 돼야 됩니다. 자본시장 개방을 통해서 예를 들어 뭐 중국 사람이 한국 원화 표시 국채를 사고 싶다든지 또는 뭐 주식을 사고 싶다든지 그다음에 팔고 나간다든지 이런 게 완전히 개방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고, 근데 개방만 됐다고 기축통화가 되는 건 아니고 그 나라의 자본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야 됩니다. 네네. 유동성이 풍부해야 되고,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뭐 예를 들어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돈이 필요해가지고 언제든지 팔았을 때 이 매도 효과가 벌어져 있으면 안 되고 이게 아주 촘촘하게 박혀 있고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지 이게 이제 기축통화의 어떤 전제 조건이 되는데 네. 제가 여기서는 그걸 안 썼어요. 흔히 이제 기축통화가 되려면은 무역 수지 적자를 발생해야 된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예를 들어 미국이 기축통화가 된 거는 많은 나라들이 달러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달러를 갖고 있으려면은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를 봐야지 달러를 가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네.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저는 여기서 그걸 안 썼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뭐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하기로 하고요. 네. 그건 사실 뭐냐면 현재 상태를 이게 영원한 어떤 속성으로 혼동하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미국은 1970년대 말까지 네. 경상수지 흑자 국가였어요. 근데도 미국이 1970년대 말까지 기축통화가 아니었다, 달러가 기축통화가 아니었다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네. 마찬가지로 영국도 10년 뭐 이 정도까지 경상수지 흑자 국가였어요. 네. 근데 그 당시 파운드화가 기축통화가 아니다. 이런 얘기하는 없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경상수지 흑자와 그 적자는 기축통화의 전제 조건은 아니다. 먼저 요거를 얘기하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이제 페트로달러라는 말이 없었다면은 그게 큰 의미가 없다면은 또 마찬가지로 페트로 위안도 큰 의미가 없는 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뭐 미중 패권 이야기가 나올 때 위안화가 뭐 기축통화다, 위안화 기축통화화, 뭐 국제화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좀 많았던 걸로 아는데 실제로는 그러면 상황이 좀 어떨까요? 부족하다는 거죠, 조건이. 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들에 대해서 뭐 위안화를 갖고 있으면은 위안화로 결제를 했으면 우리가 통과시켜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페트로 위안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 일단 위안화 중국의 자본시장을 보면은 일단 자본 자유화가 안 돼 있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위안화 국채 시장이라든지 위안화 주식 시장이라든지 자본시장이 그렇게 큰 규모도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투명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맞죠.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중국은 또는 페트로 위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직은 요원한 꿈입니다. 그리고 중국 뭐 우리로 치면 외환 당국 또는 중국 정부는 자본시장 개방을 할 생각이 아직 없어요. 네네. 왜냐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요. 무슨 일이 생기면은 미국 시장으로 확 몰렸다가 또 나왔다가 네.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만약에 위안화 시장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중국 당국은 아마 감당을 못할 거예요. 네. 근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먼 훗날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위안화에 대한 기축통화 이야기는 조금 시간이 남았다 이런 부분까지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저희 짧게 중요하니까요. FOMC 기준금리 전망에 대해서도 한 번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올해는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들 없었잖아요. 패드워치 요즘 어떤가요? 네. 근데 이제 이 파란색은 뭐냐면은
6월에 금리 동결입니다. 네. 동결이 줄어들었죠. 근데 줄어든 게 좋아 소식이 아니라 인상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줄어든 거예요. 네, 별로 좋지 예. 않은 소식이네요. 네. 네, 그런 부분 속에서 일단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까지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요. 인상에 대한 의견 좀 올라가고 있다는 점 최근에 또 데이터를 통해서 함께 체크해드렸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 연준 맞춤 시간에서 오늘 페트로 달러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코노미 21의 양영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